네, 안녕하세요. 반기문 전 총장 조금 아까 왔죠? 예, 한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지지자들도 많이 모였고요.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네. 자,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 몸을 불사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 활력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 유엔 사무총장의 식견을 갖고 밝은 미래의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 요까지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권은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다.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적 이야기겠죠. 예. 그럼 사실상 대선 출마 비슷한 건데. 그러네요, 메시지 내용이. 네.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오늘 예. 대선 출마 선언이냐. 근데 이걸 이제 그 유엔 결의안 논란. 음흠. 이건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다수지만은 예. 그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네, 네. 하지만 말한 메시지의 내용은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예, 국민 화합, 국가 통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이게 질의응답 같은 것도 있었는데 박 총장의 오늘 입국이 꼭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이제 문제, 의혹 있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불 받았다는 이 수수 의혹. 두 번째 이게 조카 동생 이 뇌물죄로 기소된 거 미국에서 이건데. 예. 첫 번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와 관련해 떠도는 이야기는 진실과 관계없다. 저의 진정성을 이제 폄훼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강하게 잘랐고. 예. 두 번째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검찰에서 기소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동생하고 조카가. 사실상 예.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국 법원에서도 그 경남 기업에 59만 불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민망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고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몰랐고 그냥 예. 민망하다 이런 정도. 네. 네. 그 앞에 근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또 정치권은 광장의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건 이제 지금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반 총장이 오늘 생각보다 좀 메시지가 셌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그건 예.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좀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게 있을 거고요. 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의혹에 대한 부분. 오늘 만약에 메시지가 너무 두루뭉실하면은 이 의혹 쪽으로 이제 초점이 확 쏠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사 제목도 그렇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조금 덮기 위해서라도 오늘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나는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한 건 없다. 이런 거. 그렇죠. 예, 다른 정당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당장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 오늘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애초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국민들 만나겠다, 시민들 예, 만나겠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승용차로 사당동이 자택이거든요. 이동한다고 했다가 바뀌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는 가고 예. 서울역부터는 그 승용차 타고 말하자면 이것도 반반. 절충형이네요. 네, 절충형이죠.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보면은 하여튼 좀 이런 식입니다. 뭐든지 이제 중도. 네. 좋게 말하면 중도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모호성인 거죠. 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인데 집이 사당동이니까 국립현충원 가깝죠. 예. 거기 가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하고 네. 이제 사당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고 그다음에 14일 고향에는 충청북도 음성의 선영을 둘러보고 모친이 아직 계세요. 예, 예. 되게 고령인데 모친 인사드리고 아마 하룻밤 이제 고향집에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주에는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진도 팽목항, 봉하마을, 광주 5.18 묘지 두루두루 다 방문합니다. 보수적 상징성, 진보적 상징성 있는 곳 다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묘역 참배도 다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 이미지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거겠죠. 예,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디 가느냐도 중요한데 누구랑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갈지 제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혼란이 있었던 게 막 지지자들끼리 서로 우리 플랜카드를 이제 달겠다라고 싸우기도 하고 말하자면 공식적인 반기문 총장 측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변인도 생기고 예.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막 밀려났어요. 그래요? 예.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군요. 그렇죠. 내부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반전 총장 측이라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외교관 그룹입니다. 네.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신뢰를 하겠죠. 김숙 전 국정원 차장, 오준 전 유엔 대사, 박인구 전 유엔 대사 같은 반 총장의 이제 후배 외교관 그룹. 그리고 정무적으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곽성준 전 정책기획수석 두 사람 다 MB 때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상일 전 의원 이분은 원래는 친박이었는데 나중에 비박이 된 인물이고 예. 그리고 반 총장의 멘토 그룹 반 총장이 나이가 70대인데 본인의 멘토인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 노신영 전 총리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한 충청권 국회의원 그룹 예. 크게 봐서 이런 식이 되고 김숙 전 차장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립니다. 거론된 인물들로만 봐서는 중도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팍 낙인을 찍은 게 MBJP 캠프다. MB, JP 캠프.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고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고착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향도 그렇고 쭉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50대도 별로 없고 이게 양복 입은 60대 이상들, 남성들 예. 이런 식인 거죠. 뭐 여성이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요. 반기문 총장 같은 특히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오늘 왔으니까 예. 이제 주변에 누구누구가 포진하는지 하나하나가 다 검증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다 읽어도 일투족인 뉴스거리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을 또 조금 아까 했죠. 자, 국조특위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강은 네. 교수님. 네네. 예상보다 좀 빠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전격 소환된 게 피의자 신분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더 미루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 뇌물 공여 혐의니까 피의자 신분이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예. 특검에서 수사를 집중하는 대목이 2015년 7월의 비밀입니다. 2015년 7월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 하나는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렇죠. 바로 이재용 부의장의 경영권 확보 강화를 위한 일종의 대작전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의장이 독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급히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 말 지원에 대해서 예, 예. 협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예.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음흠. 삼성은 연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죠. 예.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뇌물성 거래가 또 확인이 되고 예. 이재용 부의장이 관여했다면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요. 예. 이재용 부의장이 성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특검 측에서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에 응해서 오늘 고발 의결한 거죠? 예,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국회의 특별검사 쪽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재용 위증 혐의인데 국조특위에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했냐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예.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예.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정언한 부분에 대한 예. 단서가 발견되었으므로 어허.
고발해달라. 예. 이거는 이미 특검이 뇌물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백하네요. 특검의 표시를 보면 네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고 임직원한테 예. 지시해서 계열사가 특정한 곳에 돈을 주도록 했다 이거죠. 네네. 근데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는 나중에 보고받았다 계속 그랬죠. 그렇죠. 그 점이 이제 핵심적인 위증이다 이 말이로군요. 예. 좋아요.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정말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SK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면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이제 삼성으로만 기업 관련자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SK 롯데 쪽으로 확대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되고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은 특검은 덮어줄 수는 없죠. 특검이 한 점 어긋 없이 또 예 없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검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 수사를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안종범 전 수석 메모,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통화 기록, 그다음에 대통령 독대에 대한 보고 자료,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시혜적 사면, 그 대가로 최순실 재단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정유란 말 지원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들한테 압박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예. 부분에서 SK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죠. 예. 롯데는 또 면세점 인허가까지도 그렇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 측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장관 등이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제 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의 소환 초읽기인데 이 점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몸통이죠.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은. 특히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은 세월호 이후로 보입니다. 예. 그전에도 물론 소위 그 핍박형, 안각형식 그런 대응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판적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그렇게 압박한 그런 정황들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콤비 예. 시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아마 소환해서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수사가? 이분들의 청문회 태도를 볼 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기춘 저도 국정조사에서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이 정도면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공장실장 아니냐 예. 추궁한 적도 있는데요. 예. 상당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예.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은 특검에서 단순한 뇌물 수사와 별개로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기한이 이제 며칠 있으면 만료되는데 특위 차원에서는 한 달 연장하자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여야 네. 지도부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야 합의 실패했고요. 오늘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는 마지막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요청한 위정고발 처리했고요. 예. 나머지 국정조사 종합 보고서 예. 지금 1차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겁니까? 여러 가지 현실론이 있습니다. 예. 우선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은 더 연장을 당연히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거고요. 예. 핵심 정인들이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고 청문회는 안 나오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고요. 하긴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예,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또 우리는 2월 국회에 지금 민생국회, 경제국회를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해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너무 정치 쟁점화가 될 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좀 부담도 느끼고 있지 않나 원내 지도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지만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다 업무 보고 관저 정치했다 그러는데 김대중 정부 때 부속실장 지낸 분으로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관저 집무실은 지어낸 말입니다. 박근혜식 창조적 국정 운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저에서 업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저에서만 있었던 게 더 문제고요. 관저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안 본 게 문제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9.11 테러 당시에 밤 11시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네. 관련 비서관 관저로 불러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당장 아침에 일찍이 NSC 국가안전보장에 소집해라. 국무회의도 잇따라서 소집해라. 예.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내려라. 우리 일도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미국의 테러 사건이 우리 동북아 또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관저 집무실은 지어낸 말이다. 이런 표현 귀에 남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부터 이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세종시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과연 이 구속 소식 접하며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버스를 함께 타고 1박 2일 동안 동행 취재하고 방금 세종시에서 올라온 우리 박선영 PD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잠깐 전화 연결해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세종시 문체부 앞 텐트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밤을 새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 문체부 정문 앞에 모여서 조윤선 장관 그리고 문체부 직원들의 출근 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전화 연결해서 조윤선 장관의 모습을 나타낼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타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벌써 내려오지는 않았을까?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작성하고 지금은 폐기까지 하고 있는 이 조윤선 반드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시 한번 간곡히 진심을 담아서 우리 문화관광부 공무원들께 제안합니다. 진실 밝히세요. 권력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네, 마지막에 출근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게요. 정문에서 조윤선 장관이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은 결국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예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기다리다가 지친 문화예술인들이 조윤선 장관 인형을 어제 트럭에 실어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먹물 뿌리는 퍼포먼스도 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인형을 출근을 시키겠다라면서 끌고 가다가 이제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들으신 거고요. 조윤선 장관이 아니라 장관 인형이 출근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나중에는 이제 문체부 직원들조차 안 받아주는 장관이라면서 역시 조윤선 장관은 구속 수사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물러났습니다. 그 인형을 받아주겠어요? 결국은 문화예술인들 세종시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온 그런 셈이군요. 항의 시위만 하고 온. 네, 그런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세종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가보니까 대낮에도 오가는 사람을 한 명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방이 다 공공기관인데 화장실을 하나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참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문화예술인들이 이 조용한 곳에서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나와서 뭐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창밖으로 건너다보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전부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정말 사람을 위한 행정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문화예술인들의 광화문 텐트촌과 이번 블랙리스트 버스 문화행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송경동 시인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시죠. 씁쓸합니다. 문화관광부 앞에 왔는데요. 모든 장르 문화예술인들의 여기를 다 왔거든요. 사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벌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생을 다 바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문화관광부 그런 문화예술인들 대표가 다 왔는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문전박대 당하고 아직도요. 이건 사실은 문화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 그건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뭐 수많은 한국 사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짓밟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송경돈 시인 말대로 이건 헌법 위반인 거죠. 네, 정말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 너,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홍성담 화백이 출연을 하십니다. 예. 네, 정말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의 얘기를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인들 그 1박 2일 블랙리스트 버스 행사는 이걸로 끝난 거고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답니까? 네,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다들 우리 이제 텐트촌 갈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광화문 텐트촌. 네, 거기서 이제 2달째 노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예술 행동은 광화문에서 전국 각지에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또 일반 시민들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네,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죠. 그렇죠. 자기들이 보기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볼 기회를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광장에 극장을 세우신 극장장인 이혜성 연출가, 그리고 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속 시원하고요. 1박 2일 동안 실컷 재밌게 잘 놀았고 출근하시는 공무원들도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봤으니까 경각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까지 공연은 쭉 계속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박근혜 방패일 때까지는 광화문 지킬 생각이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블랙리스트에 있건 없건 저희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이미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규모 개방된 소송인단 모집을 제안할 겁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권리를 침해받고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집단 소송으로 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저 집단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운 날씨에 1박 2일 동안 고생한 박선영 PD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변론기일 진행되는데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이제 출입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본인이나 가족의 어떤 범죄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청와대 출입 문제는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네. 이영선 행정관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뭐 할 경우에는 경호실과 관련된 법률에 위배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게 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또 주장을 했고요. 네. 재판관들이 최순실 씨의 출입이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증인은 증언한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최순실 씨를 차에 태우고 청와대에 들어간 기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3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 최 선생님 들어가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어떤 보도들이 나왔고, 그 예.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본인이 보낸 게 맞냐 하는 질문에 뭐 이 핸드폰에 그렇게 돼 있다면 자기가 보낸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가 차를 태우고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 그렇죠. 딱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위증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말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즈음에 의상실에서 처음 봤고, 2016년 초 이제 의상실 근처에서 본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대략 수십 회 정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지만 다른 장비로 TV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TV조차 뭐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오전에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오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도 증언했는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고를 받았다라는 얘기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뇌물죄와 좀 연관이 있는 이 의상의 어떤 대금, 옷 대금을 전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상실에 의상 대금을 몇 차례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대통령이 냈기 때문에 뇌물죄 아니다라는 얘기에 근거가 되는 뭐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이 지적이 또 나오니까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정신이 없었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위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측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에 대해서 소재 파악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면서요, 경찰이?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19일에 증인으로 나오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증인에 대해 소재 탐지를 이제 의뢰했지만 현재 있는 곳 그리고 행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문제는 이제 두 전 비서관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 2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뭐 피해문 부재, 이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이유로 12일 현재까지 전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게 다 예상한 꼼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꽁꽁 숨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세계일보 기자, 그 정윤회 문건 그거 보도했던 그 기자도 오늘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2016년 9월에 이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국정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에게 전했다면서 뭐 사찰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이유를 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 정윤회 문건이 공개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2년 동안 계속 사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조현일 기자는 또 보도 이후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줘서 뭐 선물해준 칼을 갖고 다니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취재를 만료했다 이런 증언도 했는데요. 이 보도를 하면 뭐 당신이나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까지 그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도 하고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는 당신은 3년 정도 검찰에 불려갈 각오를 해야 되고 세계일보와 통일교는 세무조사 받아야 될 거다. 예전 같았으면 종교는 안 건드렸겠지만 이 정권은 종교도 건드린다. 당신은 청와대 어느 특정 수석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될 거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다 뭐 이거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가 잘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총대를 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류를 했다라는 거죠. 조현일 기자는 또 정부 광고의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공단 광고 이런 게 세계일보에 1년간 중단됐고 복지부 산하 광고 규모도 축소가 됐고 또 세계일보의 4개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라는 이제 발언도 했고요. 한편 또 조현일 기자가 당시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문건을 보여줬다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자꾸 문건이 나오니까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는지 걱정이 돼서 사심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동생에게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청와대가 짰던 프레임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이 두 사람이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을 등에 업고 당시에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특정 비서관들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문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구도를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 얘기대로라면 문건을 유출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 세계일보 기자이기 때문에 당시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 이런 TV조선의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문건에 정윤회 씨와 청와대 내 10여 명 즉 십상시라고 불리는 이들이 강남의 식당에서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건데요. 이 식당 주인을 TV조선이 취재를 해보니까 정윤회 씨가 이 모임을 주도했고 회의를 했다. 그게 사실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뭐 기업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 대가로 정윤회 씨가 이권을 챙긴다든지 뭐 이런 점들을 시사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 정윤회 씨를 만나기
하기 위해서 이 식당에 대기업 회장, 임원, 연예인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한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윤회 씨와 독대를 했다라는 모 방송사 사장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미디어오늘이 오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안광한 MBC 사장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하. 최근 정윤회 씨의 아들이 MBC 드라마에 출연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좀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MBC는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음해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형사고소 조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의 기자뿐 아니라 조한규 전 사장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3개월 후인 2015년 2월에 사장직에서 해임이 됐는데 당시에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자기를 해임하라는 압박을 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예. 한학자 총재는 원래 자기를 해임하려는 뜻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이해해달라면서 설명을 길게 했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해임 압력에 관여한 인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거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거나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이 김상률 전 수석이 2015년 1월 달에 연락을 해서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게 언론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자기에게 접촉을 했어야 되는데 교문수석이 나왔다는 것은 청와대가 교육부와 문화부를 통해서 지금 통일교 재단에 속해 있는 뭐 선문대 등의 13개 학교 또 통일교 재단 여기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자신의 해임 과정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공기관을 이용한 광고 탄압이나 종교 탄압, 특별 세무조사, 대통령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이 문건 내용의 진원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얘기한 내용이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전달된 결과라는 건데 당시에 검찰 조사에서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간의 소문을 모은 내용이 이 박관천 경정에게 전달된 게 이 문건의 어떤 그 작성 경위의 시작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에서 보면은 검찰은 안봉근 전 비서관 얘기는 공개를 안 했던 것으로 그런 얘기인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예. 세계일보의 전 사장과 기자가 나름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상히 진술하는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뭐 장시호 씨가 이 세계일보 이 자매지인 이 언론사에 인턴으로 취업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상당히 계속 민감한 진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뉴스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홍성담 화백. 세월 5월이라고 하는 그림,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전시 불가. 그래서 뭐 특별전 참여 작가들이 전부 작품을 철수하는 이런 집단 반발 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였다. 네, 우리 홍성담 화백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2014년 그게 몇 월이죠? 8월이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전시하기로 결정됐다가 갑자기 왜 안 되는지 본인도 의아하셨죠? 그랬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 그림, 그 걸개 그림을 광주 비엔날레 광주정신 특별전에서 저에게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의뢰받아서 그림 그려줬는데. 예. 그리고 그 그림을 그냥 뭐 작업실에서 그린 게 아니고 광주시가지 한복판에 임시 작업장을 설치하고 금요일마다 예. 그 공개적으로 시민들 전부 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예, 콘서트도 하고 같이 그리기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일종의 공동 창작 형식.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교 화가들은 약 60여 명 정도 그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 광주 시민들이 직접 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참여하고 예. 같이 또 재밌게 놀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가진 그런 창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거는 전시 못합니다. 예. 그림을 좀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이제 이런 논의에 의해서 그린 그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을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뭐 일을 가급이면 좋게 끝내자.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큐레이터들한테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그냥 그 부분을 하얀색으로 지워버리고 그대로 놔두는 방법. 예. 그리고 하나는 뭐 닭대가리를 좀 그려놓으면 어떻겠냐. 예. 니들이 의논해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큐레이터들이 아주 열심히 한 20여 분간 의논을 하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지워버리고 이렇게 놔두면 더 사람들이 이상하다. 더 이상하게 여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 예.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닭대가리로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아니 한간에 떠도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닭대가리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얼굴만 안 보이면 된다. 된다. 그래서 닭대가리로 그려달라.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닭대가리로 그렸어요. 그랬어요. 예, 아주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도 또 안 된다. 이제는 너무 흉측하다. 더 흉측해졌다. 그래서 저 닭대가리 뒤에 있는 박정희 유령으로 보이는 그 군모에 그 별 2개도 떼고 선글라스도 벗기고 군화도 벗기고 그리고 박정희 뒤에 서 있는 그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 얼굴도 지워라.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예. 그렇게 버텼죠.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전시 안 된다.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 개막 그 하루 전날 책임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그 닭대가리로만 가려주면 그러니까 고쳐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전시를 하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고쳐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고쳤습니다. 고쳐서 보냈습니다. 예. 보냈는데 그 그림이 전시장으로 간 게 아니고 그 그림 운송 트럭이 그냥 수장고 지하실 수장고로 마구 내려가서 그림이 수장고 속에 감금이 됐죠. 바로. 예.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거네요. 전시 그런 불가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시점만 해도 이게 어떤 체계와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시 불가 결정이 내려졌구나라는 걸 홍성당 하백은 모르셨죠? 몰랐죠. 그죠? 예. 그러다 전모를 알게 된 게 언제쯤입니까? 이번에 고 김영한 그 수석 그 비망록이 이제 까지면서 아니 제 이름이 8월 달에만 집중적으로 10회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서 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14년 8월 예. 홍하백 이름이 무려 10번 언급된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홍하백을 좋아하시나요? 왜 그렇게 애타게 불렀을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목을 손대봤습니다. 내가 목이 아직도 붙어 있는가. 예.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이게 과연 나라이고 이게 국가인가. 예.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그 참 화가 한 사람을 소위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의 최정점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10번을 거론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게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작년 11월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당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전화를 받아서 너무 압력을 느껴가지고 어쨌든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전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스스로 반성 겸해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김종 전 차관 정도가 핵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2014년 8월 그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안산 제 작업장으로 복귀를 해서 천천히 이제 일지를 좀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 작업하면서 광주는 좁으니까요. 그림 그린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종합했는데 저는 분명히 세 군데에서 압력이 있었을 것 같다. 어디요? 세 곳이면. 하나는 이제 그 청와대고 하나는 문체부고 하나는 안기부였을 그러니까 국정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비엔날레에 근무하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홍성담 선배님 이번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당한 곳에서 멈추십시오. 지금
광주시 차원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통으로 계속 비엔날레에 압력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비엔날레에 들락달락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미 불편합니다. 들었다? 직원들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런 결국은 이야기를 보니까 했습니다. 이 국정원, 문체부, 청와대가 다 한 몸통이잖아요. 한 시스템이고. 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상들이 거의 이제 마저 들어간 것 같아서 예. 요즘 제가 거의 뭐 불면증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요. 우리 홍하백님은 사실 요즘 같은 이런 게 한두 차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정말 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89년에도 동학농민운동부터 60항쟁까지 그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그림 그리셨잖아요. 예. 그 그림 슬라이드가 평양 축전에도 갔고. 예. 그러다가 그때 옥고도 치르셨잖아요. 예. 그때 검찰총장이 김기춘 전 실장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하고 이 악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89년에 직접 옥고까지 치르셨던 일도 있었는데 요즘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저를 그렇게 구속을 했으면 차라리 편하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계속 그 구구 단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질을 해대고. 그래요? 예. 뭔가 아주 불쾌한 것들이 소포로 오고. 어떤 게 와요? 뭐 면도칼 같은 것이 당겨서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 미국 그 교포들이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런 편지를 전해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보수단체 약 150명이 대형 버스에 나눠 타가지고 제 아파트 현관 계단까지 이제 올라와서 빨갱이 화가를 몰아내자. 시위를 해요? 예,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에 다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계단으로 진입을 못하게 막고. 아니 이런 그랬습니다. 그 전화 또 뭐 소포 편지 이런 거 다 신고하셔야죠. 저 신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예. 그리고 다 전부 다 추적 내지는 수사 의뢰하시고. 예. 제가 또 경찰을 또 못 믿잖아요. 그래도. 예.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식으로 그 염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아까 제가 89년 얘기했는데 그 시절은 그냥 그러려니 탄압 받으려니 그럼요.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은 아니지 않겠나 했는데 이러니까 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민정부, 참여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 이렇게 15년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는 이제 되겠구나. 이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제 뒤로 가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우리 사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참 국가라는 이미지도 어떤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급기야 그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게 대단히 이런 탄압들이 조직화되고 아주 그 세밀화됐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15년 동안은 홍하백께서 본인의 예술활동, 작품활동 때문에 뭔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15년 동안. 그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없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최초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4대강을 비판하는 그런 풍자화를 그렸었는데 미술관에 걸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려졌고 다른 그림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전시 불가가 이명박 때부터 시작했군요. 그럼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이명박 그 용산 참사. 예. 그런 그림하고 또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상하게 국가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예. 그 그림도 전시가 못 되고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명박 그 정부 때는 그런 두 번의 경험이 있었고, 예, 경험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까 조직화되고 아주 세밀하게 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문화재단 같은데 프로젝트를 냅니다. 동료들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화가들 이름들을 전부 써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받는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이 예. 제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그 이름을 삭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이 이름이 들어가면 어쨌든 빠지니까. 빠지니까. 이거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원을 받고 나서 예. 전시할 때 같이 하더라도 예. 편법이죠.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화백 이름을 빼고 지원하면 그래도 채택은 돼요? 아마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채택이 된 적이 한두어 번 있습니다. 그 채택된 후에 직접 전시할 때는 참여하면은 괜찮아요? 자기네들이 참여해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편법일 것 같고 동료 화가들한테 누가 될까 봐.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빠지신 거구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홍화백은 계속 그냥 빠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한번 초청받았었는데 그때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뭡니까? 그게 이제 독일의 2015년이 그 유럽 그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베를린에 유럽의 모든 평화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요. 베를린 시에서 그 공모를 했답니다. 네. 전시회 공모를. 그런데 어떤 큐레이터가 그동안 유럽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예.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에 관한 그 그림 전시회 프로포저를 써서 그것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작가 하나, 뭐 일본 작가 한 명, 뭐 베이징 작가 한 명, 타이베이 작가 한 명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예. 그쪽에서 제 그림 세월호월 걸개 그림을 좀 보내달라. 네,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홍화백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초청한 거네요. 초청한 거죠. 예, 그런데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 전시 주최 측에서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림 운반 회사에 이제 맡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그림 운반 회사는 그 운반회사 네트워킹을 타고 한국의 이제 운반회사한테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운반회사가 제 작업실에서 그림을 싣고 예. 이제 김포공항에서 통관을 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녁 때 그 운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운반회사에서 선생님 내일 오전 11시에 작업실로 그림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전이다. 8시 한 30분 정도. 그때 급하게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운반회사에서? 예. 우리 회사에서 급하게 중역회의를 했는데. 이 그림을 운반했다가는 회사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운반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주최 측에 그런 사실을 통보를 했죠. 그래서 독일 운반회사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운반회사들 한 두세 곳과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전부 다 안 된다? 다 똑같이 안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10일 일찍 갔어요. 베를린을. 그림은 못 들고 가시잖아요. 그럼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10일 일찍 가서 거기에서 준비해 주신 이제 볼런티어들을 데리고 미대생들 데리고 제가 전시장 벽면에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고 독일 그 주최 측이 뭐라고 하던가요? 거의 말을 못 하더만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모 기관에서 그림 운반 회사, 국내에 있는 운반 회사 전부한테 그런 거를 경고를 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그 실체는 혹시 나중에 좀 파헤쳐진 거 없어요? 어느 기관이 어떻게 나서서 어떻게 했다더라. 아직 뭐 제가 몰라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고발할 예정이시죠? 예. 아직 안 하셨어요? 이제 지금 많은 문화예술들이 하고 있는데. 예, 같이 같이 저 혼자 하는 참여하세요? 것보다도 예.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같이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세월호 관련된 특별 전시회도 또 하셨죠? 예. 안산 4.16 기억전시관에서 약 3달간의 전시를 마치고 지금 이제 그게 부산 카톨릭 센터 예. 대청 갤러리로 가서 예. 내일 디스플레이가 되고 2월 13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 홍화백 작업실이 안산이시잖아요. 네, 안산입니다. 혹시 희생된 학생들 직접 아는 학생도 있으세요? 예. 어떻게 아는? 제 작업장에 저한테 그림도 배우고 그리고 제 작업장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런 알바를 했던 학생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2명? 예. 알바 겸 제자? 예. 둘 다 희생됐습니까? 1명만 희생됐습니다. 참. 그 세월호 관련된 그림 그리시기 참 힘드시겠네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림을 전시해 놓고 그 유가족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그림 해설 설명을 하신다면서요? 예, 설명을 하는데 유족분들이 아무리 이제 냉정을 되찾으려고 해도 그 눈물 때문에 설명이 간혹 막히곤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논의의 첫 출발이 됐던 그 2014년 작품 세월 5월 드디어 광주에 전시가 된다면서요? 예, 광주에서 이제 전시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제가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같이 그림을 그렸던 60여 명의 화가들을 전부 초청해서 예. 시장이 직접 그들에게 사과를 해라. 그리고 2번째, 백서를 만들어라. 편집은 우리가 하겠다. 네. 그리고 3번째, 지금 시장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시장의 뒤에 숨어서 있는 소위 직접 우리에게 탄압을 했던 공무원들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전시회 안 하겠다. 예.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없고요. 답변 없습니다. 근데 광주시 차원에서 아무튼 사죄의 명목으로 전시회를 열겠다라고 통보가 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거신 거고. 네. 광주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네. 김기춘 전 실장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하나 그리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요, 또 제가 이렇게 격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저를 10번이나 애타게 불러서 저를 탄압한 건 좋은데, 그 만여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들이라는 게 원래 이 회색빛 이 현대 문명에 생활의 감정을 알록달록하게 입히는 그런 정말 순수한 영혼들 아닙니까? 예. 이런 우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재벌들 협박해서 몇백억을 뜯어먹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마진이다 뭐다 핑계대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까? 정말 예술가들이라는 게 순수한 영혼들이고 잠수함 속의 토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순수한 영혼들이 사회 현실을 느끼면 이를테면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 속에서 그게 살아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그게 살아나오고 그림도 비구상을 하는 사람은 비구상 속에서 살아나오고 나같이 구상을 하는 사람은 구상 속에서 살아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예술적으로 현실화될 때 정말 이 우리 사회나 정치 권력들은 자기 반성을 하고 그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교도소 가게 됐지 않아요. 반성하기는커녕 그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10,000명에 가까운 예술가들을 명단 만들어 가지고 계약시켰죠. 오히려 후퇴했고 과거로. 후퇴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세계 문화예술사에 가장 극심한 탄압으로 이 만여 명의 블랙리스트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심정을 어떤 그림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김기춘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사. 예, 예.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자칭 IQ가 170에. 그리고 30대에 유신헌법을 네. 기초하는 데 참여했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면서 조작간첩단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냈고 지금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압니다. 예. 그 일대기를. 예. 나는 사법 엘리트가 어떤 식으로 정치 권력과 간통을 했느냐. 이 정점, 최고의 정점을 보여준 인물이 나는 김기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풍자화의 정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풍자화의 최고 정점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그 김기춘 씨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우리 현대의 한국의 권력들과 최고 권력들과 간사한 짓들을 했는지 이것을 포르노그래피로 19금 포르노그래피로 그려내겠습니다. 김기춘의 일생을 사법 엘리트와 역대 정치 권력 사이에 사악한 간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 일대기를 포르노그래피로 예. 19금으로 예. 언제쯤 그림이 완성될까요? 아마 내년 올 4월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봄에 급하게 완성하랍니다. 그리고 제가 김기춘 씨 초청을 하겠습니다. 오픈식에. 초청에 응할까요? 억지로라도 끄고 싶어요. 자, 오늘 인터뷰 중에도 우리 홍성당 화백 세월호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을 붉히고 말을 못 이으시고요. 또 정권의 10,000명 블랙리스트에는 화를 참지 못해 몸을 부들부들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상 예술가구나, 천상 화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극우단체 전화 편지 이거 경찰에 전부 다 신고하시고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특검, 네. 최순실, 박근혜 보도 계속 나오죠? 네,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P통신에서 이제 최순실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 대통령 측근이 탄핵 심판을 무시했다. 네. 그러니까 비웃는다. 이런 논조로 이제 표현을 썼고요.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번에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네, 어디서 나온 블룸버그 겁니까? 통신에서 나온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통신? 네, 예. 1월 11일자 기사인데 참 우울한 기사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3년에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유리천정을 깨고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라고 그랬죠. 시작을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여전히 고위직의 여성 거의 없고 여성 고용률 약간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중 40%는 임시 계약직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남녀 임금 격차 실제로는 더 커졌다. 더 벌어졌다.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심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의혹들인데요.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같은 그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중 앞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그럼 뭘 했냐. 네. 뭐 필러 수술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잖아요. 일단 미용사 불러서 머리 손질한 것만큼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럴 내용들.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건 여성이니까 이래. 이런 고정관념식으로 막 그렇죠. 부정화된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위직의 여성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피의자 친분으로 출석했잖아요. 네. 외신도 이건 아주 주목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된 것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BBC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평가 내용이 이 사람은 경영을 해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경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사제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국 사례 연구해 볼 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가 미안하죠, 그러면?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특검에 출두하면서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잘못한 건 없다고 결백을 주장을 했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을 지나치게 신뢰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했고 예. 최순실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그 죽을 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역시 그 이후에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과에 관한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 사례로 삼아야 한다. 이거 부끄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볼 만한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 재벌 총수들 기업이 국가 경제의 주축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형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그리고 대통령 사면이 더해지면서 실제 징역형을 산 재벌 총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박스 기사가 들어있어요. 네. 박스 기사 제목은 사면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받은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구, 이건희, 김승현, 최태원, 이재현. 그래서 언제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제 사면되었는지를 박스 기사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재벌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해외 영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이미지가 얼마나 일단 바뀌니까요. 예. 아무래도 외신들은 이 최근에 이런 스캔들 또 뭐 미국의 정권 교체 또 우리 조기 대선이 가능할지도 그렇죠. 모른다 이러면서 외교 문제에 관심 많이 갖지 않나요? 여전히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거 많이 주목하죠.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이어서 이제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많은 외신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된 분쟁보다는 더 풀기 쉬울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드가 더 쉽다? 네. 왜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최소한 한국과 중국의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공통의 보조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다. 네. 그래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망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에서도 주한 대사 영사 소환을 했고 그리고 또 정원 스님 분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외신에 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본 쪽 언론의 시각하고 기타 다른 나라 외신의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네. 표현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뭐 위안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제 전시의 사창가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던 여성과 소녀들이라든가 예. 뭐 2차 대전 전후에 성을 제공하도록 강요된 여성과 소녀들 이런 정도로 좀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언론이나 다른 외신에서는 전시 성노예. 전시 성노예라고 하는 네. 게 거의 국제적으로 그렇죠.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네.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유독 일본 언론은 위안부라는 표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다른 나라 외신에서는 2015년 합의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또 어떤 시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균형 있게 소개하면서 전망을 분석하는데 일본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한 게 2015년 합의 위반이다. 그것만 성토하고 있죠. 예. 네. 예. 균형 있게 다룬 보도 가운데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뭐 가디언지라든가 AP통신 같은 데에서 지금 이 상황, 이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갈등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의 유산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예.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생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는 두 나라의 정서적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도이체벨레도 마찬가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이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신했다라는 점이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디플로매지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2015년 합의가 시기상조였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없는 한 이 합의는 아무리 양측 정부가 우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도요.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성노예 사용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5년 합의는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합의가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그 점에서 이제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네, 네. 해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일본 쪽 보도는 예상하시겠지만 그 강조를 하는 거죠. 2015년 합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다. 합의를 깨는 건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의 영문판이죠. 저펜뉴스 같은 경우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이 기념비적 합의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일본이 이미 10억 엔을 내놓는 등 합의를 이행했으니까 한국도 진정성 있게 대응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 같은 경우는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이 자제를 요청했다라는 내용만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NHK 월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반응을 일본 정부가 유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2015년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뭐
정부가 나서서 막 얘기를 네. 하니까 일본 언론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이제 일본 언론들의 시각이고 아까 쭉 몇 가지 소개해 주신 다른 나라들 언론들의 시각은 대체로 네. 이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가 오래된 것이고 그렇죠. 합의라는 것이 있었긴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시기상조고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니까 네, 변화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걸 전망하는 네. 그런 기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가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을 네.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거의 60%가 이 위안부 합의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그리고 쪽이죠.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네.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